2012년 10월 경기도 외곽의 한 신도시에서 17살 소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아. 재혼 가정의 딸이었고 성적 우수자였으며 누구에게나 밝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경찰은 처음 이 사건을 단순 가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 것은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서울에서 전철로 약 50분 거리. 젊은 부부들과 새 출발을 꿈꾸는 재혼 가정들이 많이 이주해 온 곳이었습니다. 2009년 완공된 아파트 단지는 대단지였고 박수아의 가족은 그중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훈. 그는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는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김은정. 그녀는 중앙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도서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은정 역시 이전 결혼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 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해 여름 이 아파트로 이사해 왔습니다. 성훈에게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재, 당시 28살. 민재는 함께 살다가 독립했습니다. 자동차로 약 25분 거리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중소물류회사에서 배송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딸이 바로 박수아였습니다. 2012년 당시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박수아로 개명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용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고 국어와 사회 과목에서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이 네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 핏줄은 달랐지만 주변에서는 화목한 재혼 가정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주말이면 종종 아버지 집에 들렀습니다. 수아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도 했고 가족 식사 자리에도 자주 함께했습니다. 수아는 친구들에게 민재를 믿을 수 있는 오빠라고 소개했고 은정은 민재가 수아를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이웃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 이 가정을 알았던 이웃 주민 이모 씨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 평범해 보였어요. 큰아들이 오면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아이도 밝았고요. 누가 봐도 별 문제 없는 집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2012년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히는 7월 중순 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박수아라는 소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2012년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수아는 평소처럼 학원을 다니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가끔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시기부터 수아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 최모양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7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수아가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문자를 보내도 익십하거나 답장이 한참 뒤에 오거나 만나자고 하면 오늘은 안 돼라고만 하고요. 이유를 물으면 그냥 집에 일이 있어 라고만 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방학이라 생활 패턴이 달라졌거나 집안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수아는 특정 날짜에 유독 약속을 피했습니다. 그 날짜들은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부모가 동시에 집을 비우는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버지 박성훈은 24시간 격일 근무를 했습니다. 출근하면 다음 날 오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은정은 도서관 사서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했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야간 행사나 주말 특별 프로그램 진행으로 늦게 퇴근하거나 외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가족 일정표와 캘린더 기록에 따르면 7월부터 10월 사이 부모가 동시에 집을 비운 날은 총 1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4번 중 11번 박민재가 아파트를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CCTV와 현관 출입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대부분 17시에서 18시 사이에 도착해 22시에서 23시 사이에 떠났습니다. 때로는 더 늦게까지 머물기도 했습니다. 부모가 집에 없는 시간, 민재와 수아 단둘이 아파트에 있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 자체는 처음에 큰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돌보러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정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민재가 와서 수아 밥 챙겨주고 같이 TV 보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게 고마웠어요. 혼자 있으면 심심할 텐데 오빠가 와주니까. 수아도 좋아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수아의 행동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방문을 잠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8월 초부터 수아는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을 꼭 잠갔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습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 왜 문을 잠그냐고 물으면 수아는 공부에 집중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외출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초반에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던 수아가 점점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체적인 것이었습니다. 9월 초 2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은정은 딸의 손목에서 푸른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분 근처에 손가락 4개 정도 크기의 멍이 있었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디서 다쳤어? 수아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체육 시간에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은정은 그때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은정은 이 순간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더 물어봤어야 했어요. 그냥 아이가 괜찮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수아의 몸에서 멍은 한 번만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은정은 적어도 3번 이상 딸의 팔이나 손목에서 비슷한 자국을 보았습니다. 수아는 매번 부딪혔다, 넘어졌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9월 중순부터 수아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몇 시에 와요? 아빠, 내일 당직이에요? 주말에 오빠 온다고 했어요? 은정은 그 질문들이 단순한 일정 확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빠 와요? 라는 질문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은정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호였어요. 아이가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언제 오나 궁금해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수아는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록과 주변 증언을 종합하면 박민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키 175cm, 보통 체격. 회사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식 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동생 수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아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였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가 재혼한 후에야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독립 후 아버지 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수아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은정은 이것을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의 아들이 새 가족에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은 역시 민재가 수아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2012년 초부터 민재는 수아에게 특정 앱 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치 공유 앱이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되던 GPS 추적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민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무서워. 수아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위치 공유 켜놔. 수아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계속 요구했고 결국 수아는 앱을 설치했습니다. 수아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위치 공유 앱은 7개월 동안 5번이나 삭제되었다가 재설치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수아가 지우면 민재가 다시 설치하게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 추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수아의 SNS 계정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메신저 로그인 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아의 계정이 민재의 휴대폰에서도 접속된 이력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재는 수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에 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김모양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아가 한 번은 저한테 오빠가 내 메시지를 다 본다고 한 적 있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냥 걱정이 많은 거래라고요. 통제는 디지털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가 집을 비운 날이면 민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수아는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이것을 보호라고 불렀습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오늘은 집에 있어. 혼자 돌아다니지 마.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아의 메모 기록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또 왔다. 나가지 말라고 했다. 문 앞에 서 있었다. 나갈 수 없었다. 날짜는 2012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4시간 당직이었고 어머니는 야간 행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수아가 외출하려 하면 민재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잡는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 흔적이 멍으로 남았습니다. 9월에 은정이 발견한 손목의 멍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민재의 행동은 단순한 과보호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통제였고 강제적인 행동 제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체포된 후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나는 그냥 동생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여자애가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통제했느냐고.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바쁘시니까요. 제가 대신한 거예요. 하지만 수아의 입장에서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의해 감금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재는 그녀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재는 가족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한다 해도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 기록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각오해. 조용히 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 메시지들은 민재가 수아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이 되면서 수아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이날은 박수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입니다. 아침 날씨는 맑았습니다. 박수아는 이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 기록에 따르면 아침에 결석 연락이 왔습니다. 사유는 가정 사정이었습니다. 은정은 나중에 이 연락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수아가 결석했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연락이 온 시간은 8시 12분, 수아의 집 유선 전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가족 동선을 재구성하면 이러했습니다. 6시 30분, 아버지 박성우는 전날 당직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은 뒤 8시경 다시 외출했습니다. 그는 14시경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7시 45분, 어머니 김은정은 도서관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잠깐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행사 관련 서류를 집에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8시 12분 학교에 결석 연락이 왔습니다. 8시 30분경 박민재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차량, 흰색 차량이 지하 2층 B구역에 주차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방문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온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민재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수아가 아프다고 해서요. 전화가 왔어요. 학교 못 가겠다고 와서 좀 봐달라고요. 하지만 수아의 휴대폰 발신 기록에는 그날 아침 민재에게 전화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재가 수아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7시 58분, 통화 시간 47초. 민재가 먼저 연락했고 그 후에 학교에 결석 연락이 갔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민재와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최지연, 당시 26살이었습니다. 지연은 민재와 약 1년간 교제 중이었고 이날 민재의 차를 타고 함께 왔습니다. 11시 30분, 은정이 집에 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서류를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민재와 지연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민재야, 왜 왔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아프다고 해서요. 와서 좀 봐주고 있었어요. 은정은 수아 방 쪽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수아 자고 있어? 네. 아까 약 먹고 누웠어요. 은정은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깨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챙긴 뒤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1시 전에 다시 올게. 수아, 점심 좀 챙겨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떠난 시간은 11시 43분이었습니다. 12시 57분, 은정이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민재와 지연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 쿵 소리 나던데 일어났나 봐요. 은정은 수아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수아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수아야, 문 좀 열어봐. 은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아 어디 갔어? 방에 없는 것 같은데.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갔나 보죠. 뭐. 아까 소리 나더니. 그런데 왜 문이 잠겨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어디야? 전화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연락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편의점에 가더라도 문자 한 통은 남겼습니다. 그날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13시 45분, 은정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7살 딸이 사라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은 우선 가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키 163cm, 체중 48kg, 긴 생머리, 당시 착용 추정 의류는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인상착의가 배포되었고 주변 CCTV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수아의 휴대폰은 12시 23분을 마지막으로 기지국 신호가 끊겼습니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는 아파트 단지 내부였습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꺼졌거나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통카드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아의 교통카드는 그날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버스도 지하철도 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 CCTV에도 수아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집을 나섰다면 반드시 CCTV에 찍혔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로비, 주차장 출구, 단지 정문.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가출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10월 18일, 실종 이틀 후, 경찰은 아파트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수아의 방을 중심으로 지문, 혈흔, 섬유 등 모든 흔적을 채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정적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아 방 문틀 하단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문틀 하단이라는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을 여닫을 때 손이 닿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혈흔의 양은 극소량이었지만 DNA 분석 결과 박수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재의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의 위치 역시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서서 문을 여는 자세로는 절대 손이 닿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에 손을 대려면 쪼그려 앉거나 몸을 낮춘 상태여야 했습니다. 문틀 하단에 힘을 주어 밀어붙이는 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쪽에 있던 사람의 혈흔과 바깥쪽에서 밀던 사람의 지문이 남았습니다. 안쪽에 있던 사람은 수아였습니다. 바깥에서 밀던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이 발견 이후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가출 사건에서 납치 또는 감금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박민재는 주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원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침착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민재의 원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10월 20일 오전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의 원룸은 한 다세대 주택 4층에 있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붙어있는 전형적인 원룸 구조였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캔과 과자 봉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방의 나머지 부분과 확연히 대비되는 청결함이었습니다. 변기, 세면대, 바닥 타일, 벽면까지 모든 것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화학물질 냄새가 났습니다. 표백제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 화장실을 철저하게 청소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감식반이 화학반응시약을 뿌리자 바닥 타일 사이 몇몇 지점에서 희미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유기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증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찢어진 장갑 조각이었습니다. 두 쪽으로 찢어진 일회용 장갑, 노란색이었습니다. 흔히 설거지나 청소에 사용하는 종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더미 아래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공업용세정제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구매 장소는 한 철물점. 구매 일시는 2012년 10월 17일 10시 47분. 수아가 실종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찰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샀느냐고. 민재는 대답했습니다. 집수리를 했습니다. 곰팡이가 심해서요. 하지만 벽지나 타일 사이에 곰팡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했습니다. 곰팡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세정제를 썼다면 어느 정도의 잔여물이나 작업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아의 휴대폰에서였습니다. 박수아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아 방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전원은 꺼져 있었고 배터리는 거의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 팀에 의뢰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첫 번째 복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에서 삭제된 메모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메모 앱에 저장되어 있다가 삭제된 초안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2012년 10월 14일, 실종 이틀 전이었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집에서
문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다른 삭제 기록도 복구되었습니다. 메시지 기록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아 사이에 오간 대화들이 복원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내일 몇 시에 와? 숙제 다 했어? 같은 것들. 하지만 몇몇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2012년 9월 3일, 민재가 수아에게 보낸 메시지. 부모님한테 말하면 각오해. 2012년 9월 15일, 민재가 수아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어. 2012년 10월 2일, 민재가 수아에게 보낸 메시지. 전화하지 마. 내가 연락할게. 이 메시지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기록도 있었습니다. 수아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가 보내지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신자는 학교 상담교사 이정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장 날짜는 2012년 10월 8일, 실종 8일 전이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집에서 저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이 문자는 결국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임시보관함에 저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아니면 보내지 못하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학교 상담교사 이정민은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수아가 상담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학기 들어서 수아가 조금 달라 보이긴 했어요. 쉬는 시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줄었고요. 한 번은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다 만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수아는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메모를 쓰려 했고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복구된 기록 중에는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7시 42분, 실종 당일 아침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수신자는 같은 반 친구 이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집에서 끝내려고. 친구 이모양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 끝내?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수아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무엇을 끝내려 했던 것일까요? 경찰은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수아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그날 말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수아가 집을 떠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출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수아가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방에서 극단적 선택과 관련되는 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정은 첫 번째였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박민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혐의는 감금, 상해, 협박, 그리고 피해자 소재 은닉 및 증거인멸이었습니다. 검찰은 민재가 수아를 장기간 감금하고 통제했으며 10월 16일 수아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는 10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민재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식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정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진정시키려 했습니까?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수아가 흥분해서요. 집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막았을 뿐입니다. 위험하니까요. 신고된 날 수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고 수아는 방에 있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민재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트라단의 혈흔과 지문, 삭제된 협박 메시지들,
화장실에서 발견된 세정제 흔적, 실종 다음 날 구매한 공업용 약품,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민재의 여자친구 최지연이 증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연은 처음에 민재를 두둔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날 거실에서 TV를 봤을 뿐이다. 이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다. 민재 오빠는 수아를 아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월 27일 지연은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할게요. 지연의 수정된 진술에 따르면 그날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8시 30분경 민재와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민재는 수아 방으로 갔고 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수아 방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얼마나 챙겨줬는데. 수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연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평소에도 수아를 교육한다며 강하게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 간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1시 30분경 은정이 잠시 집에 왔을 때 민재는 지연에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해. 수아는 자고 있다고 해. 지연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은정이 다시 떠난 후 민재는 수아 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큰 검정 비닐봉지였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12시 40분경이었습니다. 민재는 잠깐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것은 12시 55분경. 은정이 다시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정 봉지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버렸어. 그 봉지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지연은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지연의 증언은 민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언만으로는 민재를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민재가 검정 봉지를 버렸을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민재의 차량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단지 정문을 통과한 뒤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15분 후 다시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15분. 차로 약 7분에서 8분 거리에 갔다가 돌아온 셈입니다. 동쪽 외곽에는 대규모 재개발 예정 부지가 있었습니다. 수년 전 공장 지대였던 곳으로 2010년경 대부분의 공장이 이전하고 빈 건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법 투기가 잦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11월 2일 빈 공장 건물 뒤편의 수풀 속에서 검정 비닐봉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여성용 의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수아가 실종 당일 입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었습니다. 옷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박수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옷 외에 다른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박민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재를 감금치상, 상해, 협박,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입증이 어려워 살인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민재는 재판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감금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가 인정한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수아의 위치를 추적하고 연락을 감시한 것. 둘째, 수아가 외출하려 할 때 제지한 것. 하지만 이것은 모두 보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동생을 걱정해서 그랬다고, 요즘 세상이 위험하니까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수아가 버리라고 한 겁니다. 안 입는 옷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버린 겁니다. 왜 집 근처 쓰레기장이 아니라 빈 공장 지대에 버렸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팡이가 있어서 청소한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곰팡이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2013년 4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총 12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2013년 4월 26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민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감금치상과 상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감금하고 통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보호라고 주장하나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보호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민재는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박민재는 2013년 9월부터 복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와 별개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수아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년간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외곽의 빈 공장지대, 야산, 하천 인근이 집중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신발도,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수아는 법적으로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박성우는 사건 이후 소방서를 퇴직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을 막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어머니 김은정은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수아가 떠올랐고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무언가를 숨기는 장막이 됩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오빠니까 믿어도 돼. 우리끼리 있는 일이니까. 이런 말들 속에서 피해자는 목소리를 잃습니다. 수아는 여러 번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메모를 쓰려 했고 상담교사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멈췄습니다. 왜였을까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가족 문제를 밖에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빠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가 자신의 고통보다 더 커 보여서. 주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이웃은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오빠랑 사이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조차 아들의 방문을 고마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17살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까운 사람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괜찮아 라는 대답 뒤에 숨겨진 것은 없습니까? 박수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